뉴질랜드가 양, 러그비, 그리고 반지의 제왕, 경치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규칙들의 숲에 위해 당신의 환상이 무너지는 준비를 하세요. 타나키 마운트가 인권을 부여받는 것부터 전통적인 질서에 도전하는 10만 개의 브래지어로 덮인 울타리, 그리고 약간의 비만으로 인해 당신의 이민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는 이민법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나라에서는 일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오후 10시에 바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우연히 보호구역 섬으로 애완고양이를 데려가면 고양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20가지 금지 사항과 규칙은 뉴질랜드가 얼마나 독특하고 엄격한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 규칙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번, 맨발의 사회입니다. 미국 문화와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신발을 요구합니다. 신발이 없으면 서비스도 없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상황이 반전됩니다. 신발 없이 걷는 것이 단순히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2021년 뉴질랜드 뉴스 허브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70% 이상이 슈퍼마켓, 주유소 또는 편의점에 맨발로 들어간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베이 오브 플랜티나 노스랜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맨발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세대에 걸친 가족이 신발 하나 없이 식료품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마우리에는 와카파파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 토지의 조상, 그리고 자연 간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맨발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속도를 느끼고 자신의 뿌리와 가까이 지내는 방법입니다. 9,300km 이상의 해안선을 가진 나라에서 이는 미국 본토의 3배에 해당합니다. 동부 해안에서는 사람들이 숲에서 하이킹하고 모래 위를 걷고 개울에서 수영합니다. 일상적인 신발 문화는 결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가정이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것을 예의로 여기며, 일부는 특별한 실내 신발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맨발이 이상하거나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맨발에 대해 누가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코로로 만델, 기즈본 또는 타우랑가와 같은 곳에서는 집안에서 신발을 신는 것이 공공장소에서 맨발로 있는 것보다 더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발 없이 장을 보거나 비행기에 탑승해 본 적이 있나요? 뉴질랜드의 이 사회적 규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번호 19. 뉴질랜드는 비만인 경우 비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주 비자가 범죄 기록이나 소득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직업 기술이 부족한 이유로만 거부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초보자들을 놀라게 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BMI가 너무 높으면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교육, 직업 기술, 배경 조사, 자금 증명, 영어 능력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그렇습니다. 신체 건강, 특히 체질량 지수, BMI는 레지던시의 필수 기준입니다. 레지던시 또는 장기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지원자는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지정된 의사들은 첫 방문 시 BMI를 측정합니다. 만약 귀하의 BMI가 안전 기준인 35 이상으로 초과할 경우 추가 의학 문서를 제출하거나 혈액, 심장, 내분비 테스트를 받거나 체중을 줄이고 다시 신청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관리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만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성인 30% 이상이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예산 문제입니다. 2013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교사가 뉴질랜드 학교에서 일하기 위해 초청되었으나 건강 문제 없이 명확한 취업 계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BMI로 비자가 거부된 국제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부 사유에는 잠재적인 건강관리 비용이 수용 가능한 예산 한도를 초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18항, 울타리에서 브래지어를 제거하지 마세요. 남부 오타고의 카드로나 벨리에는 깃발이나 조명 대신
브래지어로 덮인 독특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이 울타리는 브래지어 울타리라고 불립니다. 본인이 누구든지 간에 분명한 금기가 있습니다. 하나를 걸 수 있지만 하나를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1998년 말 4개의 브래지어가 시골 도로변 울타리에 신비롭게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몇 달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들, 주로 여성들이 조용히 더 많은 브래지어를 추가했습니다. 2006년에는 1,500개가 넘는 브래지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절정에 달했을 때 NZ 헤럴드에 따르면 그 숫자는 10만을 넘었고, 이는 이원거리 울타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란제리 전시가 되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찬성하지 않았다. 지역 당국은 교통 안전을 이유로 3번이나 울타리를 제거했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진을 찍기 위해 자꾸 멈춰서는 바람에 그렇다. 이상하게도 매번 청소한 후에는 더욱 많은 불화가 나타났다. 현재 이 불화 울타리는 카드로나 증류소 근처의 브라도나이라는 큰 간판과 함께 공식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제 이는 2023년까지 7만 NZD 이상을 모금한 유방암 기금 모금 장소가 되었다. 방문객들은 불화를 걸고 기부하도록 권장되지만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번호 17. 나체가 되는 것은 적응을 위한 규칙이다. 공공 누드가 합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축하받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뉴질랜드에서는 사실이다. 퀸스타운에서의 나체 번지 점프부터 더니든에서의 완전 자유 럭비 경기, 그리고 세계 나체 정원 각국이 날까지 키위들은 몸의 자유를 삶의 방식으로 만들었다. 2021년 스터프 서베이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인의 42%는 부적절한 상황에서 나체인 것이 전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많은 서구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공공해변에서는 몸의 자유로 일광욕을 하기 위한 공식적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선례가 있는 한 불법이 아니다. 본래의 자연 상태에서 번지 점프를 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에게는 할인 혜택도 제공되었다. 더니든에서 열리는 연내 나체 겨울 럭비 경기는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만약 5월 초에 방문한다면 전통적인 옷을 입지 않고 낮에 식물 가꾸기 행사에 참여하는 전체 이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당신은 그것을 시도해 볼 생각이 있나요? 아니면 상상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6번. 티콩가. 뉴질랜드의 절대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티콩가는 전통적인 의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모이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살아있는 윤리 기준입니다. 모이는 뉴질랜드 인구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2023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흥미로운 점은 티콩가가 모이 공동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 학교, 기업 및 비모이 공동체에서도 사회적 기준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티콩가의 세계에서는 머리가 신성하고 만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미소를 짓거나 악수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절대 금지이며 아이의 머리조차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타푸를 깨뜨리거나 그들의 정신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이 개발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91%의 성인 모이가 형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티콩가를 어기면 깊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역 사회 행사를 위해 전통적인 모이 회의 장소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신발을 벗는 것을 입거나 테이블에 기대거나 쿠션 위에 발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많은 뉴질랜드인들에게 이는 교회에 모자 쓰고 제단 위에서 점심을 먹는 것처럼 불경스럽습니다. 티콩가는 단순한 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을 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그들의 마나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부기관들은 새로운 직원들이 모리 커뮤니티와 작업할 때 문화적 불쾌감을 우연히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티콩가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번호 15. 오후 9시 이후의 활동은 사실상 금기시됩니다.
발전된 나라인 뉴질랜드에서 나이트라이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태국, 스페인 또는 이웃 국가인 호주처럼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활기찬 바, 새벽까지 운영되는 나이트클럽을 기대하지 마세요. 키위 나라에서는 밤의 조용함이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거의 불문율입니다. 오후 9시 이후 크라이스트 처치, 해밀턴 또는 네이피어와 같은 도시들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레스토랑과 카페는 사라지고 슈퍼마켓은 7시까지 잠깁니다. 만약 중앙 오클랜드나 퀸스타운과 같은 드문 나이트라이프가 있는 곳에 있지 않다면 당신의 저녁은 귀뚜라미, 바람, 그리고 방 안에서의 넷플릭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도시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70% 가까이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오후 9시 이후에는 집을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55% 이상이 작은 타운에서 사회적 음악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시끄러운 음악을 틀면 이웃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더니딘이나 로토루아와 같은 곳에서는 엄격한 소음 규제로 인해 오후 11시 이후에 하우스 파티를 주최하면 평화를 방해한 경우 최대 달러 500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호주 또는 캐나다에서 온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는 실질적인 문화 충격입니다. 그들은 잠들지 않는 도시들에 익숙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온 나라가 오후 10시에 잠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번호 14. 틱톡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금지. 친절한 뉴질랜드가 틱톡을 금지하는 국가 목록에 올라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믿거나 말거나 이 인기 비디오 플랫폼은 2023년부터 국가 안전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로 모든 정부 기기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 쇼츠를 포함하여 16세 이하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 도입된 법안은 정치인들과 부모 네트워크 간의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엄중합니다. 뉴질랜드 보건부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거의 68%가 하루에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데 3시간 이상을 소비하며 그중 40% 이상이 불안, 낮은 자존감 또는 심각한 불면증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타고 대학교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제한된 금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불합리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혼자가 아닙니다. 캐나다, 덴마크, 벨기에 또한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한때 온라인 자유의 안식처였던 곳으로 이는 큰 문제입니다. 번호 13. 뉴질랜드에서는 팁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좋은 식사 후에 팁을 주려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당한 적이 있나요? 뉴질랜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신만이 아닙니다. 팁이 의무인 미국, 일본, 프랑스와는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팁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서비스 직원들은 처음부터 생활임금을 받기 때문에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호스피탈리티 협회 호스피털리티 뉴질랜드 위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레스토랑에 공식 팁통이 있는 곳은 약 15%에 불과하며 거의 60%의 사람들이 팁을 전혀 남기지 않거나 드물게 남긴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공정성과 정직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팁을 주는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에게 잘해달라고 추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웰링턴이나 크라이스트처치와 같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팁을 너무 많이 주려고 하면 직원들이 어색하거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들은 심지어 돈을 돌려받거나 그 돈으로 대신 디저트를 사 먹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팁이 필요 없는 나라에서 너무 자선 어린 마음으로 행동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번호 12. 뉴질랜드는 산에 인권을 부여합니다. 산이 법의 눈에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뉴질랜드에서는 과학소설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나키 몽가산은 법적으로 완전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인격체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타나키 몽가는 2518m, 8261피트, 높이의 눈으로 덮인 화산으로 장관을 이루는 경치로 유명합니다.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해 있으며 단순한 관광, 스키, 트레킹 장소가 아니라 마우이 영성에서 조상들의 상징입니다. 원주율 문화에 따르면 이 산은 단순한 암석과 토양이 아니라 영혼과 조상, 영적 영향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2024년 1월 뉴질랜드 의회는 타나키 망가를 테아후이 투푸아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불리는 살아있는 법적 실체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가 결합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산은 법적 대리를 가질 수 있으며 보호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침해당할 경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실체는 지역 마우리 부족에서 4명, 정부에서 임명된 4명 등 총 8명이 대표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는 토착민과 현대 정보를 모두 반영합니다. 뉴질랜드는 이전에도 다른 사례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217번 왕가누이 강과 테오레라 숲을 법적 실체로 인정해 인권을 부여하며 법으로 보호받는 세계 최초의 3중 살아있는 실체 시민을 만들었습니다. 이 산은 오랫동안 우리의 조상이며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생명선이자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라고 국회의원 폴 골드스미스가 의회에서 말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법안이 123대 0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이나 어떤 물체가 인권을 부여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11. 보존섬에는 고양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고 어디든 함께 여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뉴질랜드의 보존섬으로 가는 길은 잊어버리세요. 오클랜드에서 18.6마일 떨어진 티라이, 마텐기, 에코파라다이스 같은 섬에서는 고양이가 토종 야생동물에 대한 최상위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섬의 고양이를 가져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는 희귀 조류인 키위타카, 나투아타라, 파타라를 포식자가 없는 환경에서 복원할 수 있는 50개 이상의 엄격히 보호된 보존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나 야생 고양이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야생 고양이만으로도 매년 뉴질랜드에서 110만 마리의 토종 조류가 죽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섬에 고양이를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800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항구로 돌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섬에서는 짐 검사를 하고 가방을 소독하며 고양이나 설치류를 탐지하기 위해 탐지견을 사용합니다. 번호 10. 태어나지 못한 아기 영혼의 묘지 초승달 밤의 촛불 위식. 뉴질랜드 북부의 외딴 지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묘지가 있습니다. 묘비도 이름도 울음소리도 없는 그곳은 이끼와 찬바람으로 덮인 땅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곳을 태어나지 못한 영혼의 정원, 닫히지 않은 문, 미완의 꿈이 잠든 곳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사라진 태아들이 묻혀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울지 못한 생명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며 첫 숨결처럼 여리고 순수하다고 여깁니다. 지방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모든 건설과 개발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 땅을 건드리는 것이 아직 떠나지 못한 영혼들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주민들은 조용히 흰 초를 들고 나와 동그랗게 배치한 뒤 불을 밝힙니다. 이는 어린 영혼들이 평화로운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의식입니다. 아이들은 이 장소를 지날 때 웃거나 떠들지 말아야 하며 어른들은 종종 작은 천조각, 방울 혹은 오래된 자장가를 바치며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마오리족과 이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있어 생명의 시작은 영혼이 태어나는 순간이며 아직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그 영혼은 기억되고 최고의 존중 속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번호 9. 깃털의 의식 바람의 주문으로 병을 몰아내다. 마오리족의 오래된 치유 의식 중에는 약도, 침도, 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숲속 깊은 곳에 사는 장날개 새의 깃털이 쓰입니다. 이 의식은 바람을 뿌리는 예식이라 불리며
병든 이는 나뭇잎 자리 위에 누워 몸에 식물제와 숲의 오일이 발라집니다. 이후 주술사는 얇은 깃털을 이마에서부터 가슴, 손바닥, 발바닥까지 조심스럽게 뿌립니다. 이 부위들은 영혼과 육체가 만나는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깃털이 피부에 닿는 순간 주술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고대 주문을 읊조립니다. 이 주문은 바람을 통해 숲의 영혼에게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마오리족은 깃털이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바람이 축복을 실어온다고 여깁니다. 위식이 끝난 후 깃털은 불태워지고 그제는 병자의 집 주위에 뿌려져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숲의 숨결과 병든 영혼이 교감하는 깊은 치유의 순간입니다. 번호 8. 태어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묘지 달빛 아래의 침묵. 뉴질랜드 북부의 외진 지역에는 묘비도, 이름도, 울음소리도 없는 묘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침묵의 땅 혹은 울지 못한 영혼들의 정원이라 부릅니다. 이곳은 임신 중 잃어버린 태아들, 세상을 보지 못한 생명들의 안식처로 여겨지며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건물을 짓거나 땅을 파는 것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은 그 땅 위를 걷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여기며 무심한 발자국이 형체 없는 꿈을 해칠까 두려워합니다.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사람들은 묘지 주변에 촛불을 켜고 고요히 옛 자장가를 속삭입니다. 길 잃은 작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다시 태어날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아이들은 그곳을 지날 때 반드시 조용히 걸어야 하고 어른들은 작은 장난감이나 흰 천조각을 남기며 이별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오리족은 이 영혼들이 언젠가 다시 태어난다고 믿지만 그때까지 이 땅은 닫힌 문처럼 평온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비석은 없지만 성스러운 기운은 안개처럼 고요하게 머무는 장소입니다. 번호 7. 검은 나방의 전설 죽음을 알리는 영혼의 전령. 뉴질랜드의 여러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신비로운 믿음이 전해집니다. 조용한 밤, 까맣게 어두운 나방 한 마리가 갑자기 집 안으로 날아들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이 나방은 일반 곤충과 다르게 소리 없이 날아들며 흐린 달빛이 비치는 밤에만 나타나고 창문이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오리 사람들은 이를 영혼의 전령, 타이티아키 와이로아이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숨결을 실어온 존재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검은 나방이 영정사진 위에 몇 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나방이 자신을 맴돌았을 때 마음속 깊은 슬픔이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나방이 들어오면 즉시 불을 끄고 창문을 열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 영혼이라면 평안히 가소서. 이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의 여정이며 검은 나방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잠시의 다리인 셈입니다. 번호 6. 마오리족의 신비한 믿음. 그림자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다. 마오리족의 오래된 속담은 사람의 그림자에는 영혼이 깃든다 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그림자는 단순히 빛이 만들어내는 형상이 아니라 육체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영혼의 연장선입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를 무심코 밟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잠자는 사람의 그림자는 가장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는다고 믿습니다. 마오리 전통에서는 잠든 동안 영혼이 몸을 떠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고 여겨지며 이 그림자를 밟으면 영혼이 놀라거나 길을 잃어 몸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잠자는 사람 주변에 신성한 돌을 놓아 다른 이들이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막기도 합니다. 밤에 열리는 의식에서는 서로의 그림자가 겹치지 않도록 손전등이나 불빛의 방향까지도 신중하게 정합니다. 아이들이 놀 때에도 친구의 그림자를 피하라고 배웁니다. 그들에게 그림자는 조용하고 신성한 존재이며 땅과 하늘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독특한 믿음은 마오리족이 생명을 얼마나 경외심 있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번호 5. 뉴질랜드에서 캠핑을 하면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캠퍼밴을 타고 외딴 계곡의 공원에 들어가 자연 속에서 하룻밤 잘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뉴질랜드의 배낭여행자의 천국에서는 잘못된 장소에 하룻밤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12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캠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는 표지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1년 자유 캠핑 법안에 따르면 여행자는 명확하게 지정된 구역, 일반적으로는 자급자족 차량 전용 또는 자유 캠핑이 허용된 구역에서만 하룻밤 정차할 수 있습니다. 그 야생의 아름다움에 속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카메라와 갑작스런 단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뉴질랜드 당국은 불법 캠핑으로 6,200명이 넘는 방문객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퀸스타운, 와나카 또는 타카포 호수와 같은 관광 명소에서요.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카메라와 갑작스러운 순찰이 이루어집니다. 왜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볼일을 보며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일부 마우이 지역에서는 신성한 장소 근처에서 자는 것이 문화적으로 모욕으로 간주되며 금기를 어기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번호 4. 뉴질랜드에서는 돈을 존중해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뉴질랜드는 정부가 반지의 제왕과 호빗 위 캐릭터가 그려진 동전과 지폐를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들은 기념품이나 홍보 수단이 아니라 합법적인 통화입니다. 뉴질랜드 민트에서 발행한 일부 동전은 명확한 액면가가 있으며 호빗 마을이나 웰링턴, 이른바 태평양의 할리우드와 같은 특별 관광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NZ 민트 보고서에 따르면 빌보 베긴스와 간달프에서부터 스마우그 드래곤까지 복잡한 조각이 새겨진 15개 이상의 동전 디자인이 출시되어 전 세계의 수집가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한정판은 온라인에서 48시간 이내에 매진되었습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국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호빗 마을에서는 그린 드래곤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교환하거나 특별 상점에서 미드러너 동전을 사용해서 쇼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달러든 호빗 동전이든 통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1989년 화폐법에 따라 돈을 태우거나 찍거나 훼손하거나 장식품으로 만드는 등의 행동은 심각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3. 두 개의 마리 타투는 똑같지 않습니다. 타투는 단순한 패션이라고 생각하나요? 뉴질랜드에서는 마리 타모코 문신을 우연히 복사하면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일반 문신과는 다르게 각 타모코는 혈통, 부족 계급 및 개인 역사를 기록하는 유전적 여권입니다. 두 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단 하나의 곡선조차 복사할 수 없습니다. 마오리 문화에서 얼굴은 신성한 몸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을 위한 얼굴 문신인 마타오라와 여성을 위한 모코 카와와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태국의 예술가들은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적인 문신 기법을 모두 사용하지만 신성한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2020년 뉴질랜드 역사 신탁 조사에 따르면 72%의 마오리들이 비부족 사람들이 유사한 문신을 착용하는 것이 심각한 문화적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커뮤니티 행사에서는 관광객들이 허가나 이해 없이 타모코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문신을 가리도록 요청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알코올 금지 구역은 뉴질랜드 어디에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야외 소풍을 위해 와인이 필수라고 생각하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키위 나라에서는 알코올법이 단순히 엄격하지 않습니다. 많은 서양 방문객들에게는 충격적으로 어려운 법입니다. 오클랜드와 같은 대도시부터 작은 해변 마을까지 램프 기둥, 상점문, 심지어 인도에도 알코올 금지 표지가 에브리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몇 개의 상징적인 표지가 아닙니다. 모퉁이마다 붙어있는 대문자로 적힌 대담한 빨간색 경고문이 있는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이곳은 술을 마실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주 구역을 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기본적으로 음주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표지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에 따르면
약 83%의 지방정부가 적어도 하나의 전면적인 실외 주류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지구역에서 개봉하지 않은 병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즉석에서 최대 달러 1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건조구역에서 맥주를 들고 있었다고 무지로 인해 음료를 즉시 따라버리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보로 와인으로 유명한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할까요? 현지인들은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알코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1990년대에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법규는 더 엄격해졌으며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나 학교 근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첫째, 뉴질랜드의 충격적인 비공식 교통규칙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경적을 울렸다고 째려본 적이 있나요? 없다면 웰링턴이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시도해보세요. 남부 알프스의 날풍보다 더 차가운 시선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경적은 분노를 표출하거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위험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소리 무기입니다. 트립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텍사스 출신의 한 관광객이 자전거가 튀어나와서 경적을 울렸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5초 후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뉴욕에 있는 줄 아냐? 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교통청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차량 중 약 3%만이 주 1회 이상 경적을 울립니다. 방콕의 49%, 로마의 58%와 비교하면 두드러지게 적은 숫자입니다. 이는 문화적 현실을 반영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절제, 차분함, 그리고 주목받지 않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경적은 평정을 잃었다는 뜻이며 이는 편안함과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예를 들어 오클랜드의 마운트 이든이나 크라이스트처치의 카슈미르 같은 곳에서는 오후 10시 이후에 경적을 울리면 지역 사회의 수면을 방해했다고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경적이 이렇게 큰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제 당신은 뉴질랜드의 이상하고 금기시되는 믿기 힘든 규칙과 법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웃었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심지어 소름이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키위들이 그들의 자연, 정체성 및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규칙이 가장 놀라웠나요? 여기에서 무심코 법을 어쳐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상한 문화와 무언의 규칙, 전 세계에 믿기 힘든 진실들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